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0년 전 고려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려시대에 유시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날카로운 글, 거침없는 직언, 권력과의 거리두기, 그리고 끊임없는 논쟁.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해. 이 남자는 관료보다는 펜으로, 권력보다는 글로, 승진보다는 소신으로 살았던 고려시대 지식인입니다.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빠른 문장가이자 농객형 관료입니다. 왜 유시민과 비교하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직설적 화법, 정치 사회 비평에 대한 열정,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글쓰기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의지. 심지어 논쟁으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지지자와 반대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최애도 유시민처럼 그래서 결국 내가 뭘 해냈냐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지 못했고 화려한 관직 경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글은 수백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은 짧지만 글은 길다는 걸 증명한 인물이죠. 오늘 우리는 최애의 일대기를 통해 700년 전에도 말하는 지식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2025년 현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권력 없는 지식인이 어떻게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최애의 이야기는 1310년대 초반, 그가 20대 중반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강력한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때였는데 이 시기 고려는 사실상 원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고려 왕들은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어야 왕위를 보장받았고 주요 정책은 원나라 조정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몽골 침략 이후 약 60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고려의 자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죠. 이런 시대의 젊은 지식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려 과거 시험을 보는 것. 하지만 이건 출세에 한계가 있었어요. 진짜 권력은 원나라에 있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원나라 과거 시험, 즉 원과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엘리트 코스였어요. 원과거에 합격하면 원나라 조정에서 일할 수 있고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고려로 돌아와서도 최고 위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서울대 나와서 국내 기업 다니는 것과 하버드 나와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의 차이쯤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한국 학생이 미국 유학 가서 성공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때도 미국 가서 성공해야 진짜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최애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썼고 특히 사륙별려문이라는 화려한 문체에 탁월했어요. 사륙별려문은 사자와 육자 구절을 대구로 맞춰서 쓰는 스타일인데 일종의 문학적 랩 배틀 같은 겁니다. 운율도 맞춰야 하고 고사성어도 적절히 배치해야 하고 리듬감도 있어야 하죠. 그는 이 재능으로 원과거에 도전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원나라 과거는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중국 대륙 전역에서 수천 명이 몰려드는데 합격자는 몇십 명 수준이었습니다. 합격률이 1% 미만이었죠. 게다가 고려인에게는 불리한 점도 많았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고 몽골어나 한문 실력에서 중국인에게 밀렸으며 무엇보다 이방인이라는 편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애는 해냈습니다. 원과거에 합격한 겁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른데 대략 1310년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합격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을 때 최애 집안은 환호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원 과거에 붙었다. 친척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었을 거고 마을 사람들도 축하했겠죠. 고려에서 원과거 합격자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최애에게는 화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나라 조정에서 경력을 쌓고 몇십 년 후에는 고려로 돌아와 재상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죠. 실제로 이런 코스를 밟은 고려인들이 있었어요.
이재현이 대표적입니다. 원 과거 합격 후 최애는 요양로 계주 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요양로는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일대예요. 계주는 그 안의 한 지역이고요. 판관은 지방법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방법원 판사 정도 되는 직책이죠. 초임 발령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앙 권력의 핵심은 아니지만 실무 경험을 쌓기에는 좋은 자리였어요. 여기서 몇 년 일하고 평가를 잘 받으면 베이징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최애는 계주로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을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인정받자. 그는 성실하게 판결문을 쓰고 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째, 원나라 관료 사회의 분위기가 낯설었어요.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맥과 뒷돈이 판을 쳤습니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려면 뇌물을 써야 했고 판결도 압력에 따라 휘둘렸어요. 둘째, 민족 차별이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다민족 제국이었는데 명확한 서열이 있었어요. 맨 위가 몽골인, 그 다음이 생목인 출신, 그 다음이 한인북 중국인, 맨 아래가 남인 남중국인. 고려인은 애매한 위치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실제로는 한인보다도 낮게 취급받았습니다. 최애는 회의에서 발언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몽골인 상급자들은 고려인 부하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너희 나라는 우리 속국 아니냐는 말을 공공연히했습니다. 셋째,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최애는 고려인이었어요. 고려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고려어 한국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관료가 되면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해야 했어요. 고려 왕이 아니라요. 만약 원나라와 고려가 갈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이런 근본적 질문이 최애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최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표를 낸 겁니다. 부임한 지 딱 5개월 만이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병이 났다였습니다. 당시에 그만두려면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그냥 하기 싫어요라고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또는 제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5개월 일하다가 갑자기 병. 누가 봐도 핑계였죠.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애가 도망간다. 적응 못하나 보다. 역시 고려인은 안 되나 봐. 상급자는 불렀습니다. 자네 무슨 문제 있나? 일이 힘든가? 아니면 누가 괴롭히나? 최애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여기 분위기가 싫어요라고 솔직히 말할 수도 없고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배신자 취급받을 거고 결국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최애를 기다린 건 충격과 비난이었습니다. 가족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 과거 붙어서 판관까지 됐는데 왜 때려치우냐? 아버지는 화가 났고 친척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 5개월 일하고 그만뒀다며? 무슨 일 있었어? 최애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거기 분위기가 안 맞더라고 하면 그걸 5개월 만에 알았냐? 참고 버티지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사회적 평판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에서 원 과거 합격자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포기했으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잘렸나? 성격에 문제 있나? 실제로 최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생겼습니다. 사료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성품이 오만해 보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교만하다, 겸손하지 않다,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비판이죠.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구글 입사해서 5개월 일하다가 여기 문화가 안 맞아요라며 퇴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 적응력 없다, 문제 있나?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최애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세가 전부는 아니다.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 관료 사회의 모순,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 권력과 양심 사이의 갈등. 이런 주제들을 문장으로 풀어냈어요. 이 선택이 최애의 평생을 규정했습니다. 그는 순응하지 않는 지식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대신 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길을 택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퇴사하고 1인 미디어 시작하거나 정치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비판적 칼럼니스트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시민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작가 방송인이 된 것처럼요. 고려로 돌아온 최애는 30대를 맞이했습니다.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글을 쓰며 지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이 완전히 가난한 건 아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최애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동인지문 사륙 편찬이었습니다. 제목을 풀어보면 동쪽 사람들의 사륙별려문 모음집입니다. 여기서 동인은 고려인을 뜻해요. 중국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륙은 사륙별려문, 즉 사자와 육자 구절을 대구로 맞추는 화려한 문체를 말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고려 사람들도 이런 고급 문체를 쓸 줄 안다. 당시 사륙별려문은 중국 문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거든요. 특히 원나라 때는 몽골 지배층이 한문화를 장악하면서 별려문 같은 고급 문체는 중국인 관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애는 우리도 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게다가 책 제목에 동인이라는 표현을 쓴 게 중요해요. 고려인 대신 동인이라고 한 건 단순히 나라 이름이 아니라 동쪽 문화권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인의 힙합 모음집, 한국인의 재즈 앨범 같은 거예요. 원래 미국 흑인 문화인 힙합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애는 고려 초기부터 당대까지 약 200년간의 문장들을 선별했습니다. 유명한 문인들의 별려문을 모은 거죠. 김부식, 이규보, 이인로, 최자 등 고려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최애 자신의 글도 슬쩍 넣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겸손하게 맨 뒤에 조금만 넣었지만요. 제 글도 이 정도는 되니까 끼워 넣어도 되겠죠? 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최애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글을 모은 게 아니라 고려 문학사를 쓴 겁니다.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각 작가의 특징을 설명하고 문체의 발전 과정을 보여줬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국 현대문학 100년사를 편찬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광수부터 시작해서 최근 작가까지 훑으면서 봐라, 한국 문학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증명하는 것이죠. 동인지문 사륙은 일종의 문화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지식인들은 문화적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원나라가 세계 제국이었고 중국 문화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변방이다. 우리는 중국을 따라갈 뿐이다. 우리 문학은 중국의 아류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려 문인들이 중국 스타일을 모방하는데 급급했어요. 하지만 최애는 반기를 든 겁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도 독자적 전통이 있다. 우리 글도 충분히 훌륭하다. 이게 동인지문 사륙의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애는 동인의 문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중국 문학의 하위 카테고리가 아니라 독립된 문학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1990년대 서태지가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로도 랩이 되네. 한국 힙합도 멋있네. 이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힙합은 영어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최애가 한 일도 똑같습니다. 고려인도 사륙별려문 잘 쓰네. 동인의 문학도 수준급이네. 이런 인식을 만든 거죠. 동인지문 사륙의 영향은 컸습니다. 이 책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인들의 교과서가 됐어요.
과거 시험 준비하는 선비들이 이 책을 베꼈고 별려문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조선 초기 세종시대에 한글 창제와 맞물려 우리 문화, 정체성 논의가 활발했을 때 동인지문 사륙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어요. 봐라,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훌륭한 문학을 남겼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최애는 일종의 문화 선구자였던 겁니다. K-콘텐츠라는 말이 나오기 700년 전에 이미 K-문학을 선언한 사람이었어요. 최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예사는 자전입니다. 이 글은 14세기 고려 문학에서, 아니, 한국 문학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사는 자전은 형식적으로는 정기입니다. 정기는 누군가의 일대기를 쓰는 글이죠. 보통 죽은 사람의 생애를 정리할 때 씁니다. 누구는 언제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언제 죽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최애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정기를 쓴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자서전도 아니고 정기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예요. 더 이상한 건 최애가 자기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예산농은이라는 분신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예산에서 농사 지으며 숨어 사는 선비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장치를 썼을까요? 최애는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1인칭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쓰면 자화자찬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3인칭으로 예산농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았다고 쓰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1인칭 브이로그가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자기를 찍는 거죠. 예사는 자전의 내용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최애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해요. 예산농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재주는 있으나 운이 없고 말은 고드나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술을 좋아하나 가난하고 세상을 비판하나 인정받지 못했다. 원나라 과거에 합격했지만 5개월 만에 그만뒀고 고려로 돌아와서도 관직이 시원치 않았다. 책은 많이 읽었으나 배가 고팠고 글은 잘 썼으나 돈은 없었다. 이게 자기소개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학이에요. 나 이렇게 찌질해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풍자가 숨어 있습니다. 재주는 있으나 운이 없다. 이건 사실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곧아서 높은 자리에 못 올랐다. 이건 권력자들이 직원을 싫어한다는 비판이에요. 세상을 비판하나 인정받지 못했다. 이건 진실을 말하면 배척당하는 사회를 꼬집는 거죠. 최애는 자기 실패를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안 되냐?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글일까요? 유시민의 나의 한국 현대사와 비슷합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학생운동하다가 감옥 갔고 정치인 됐다가 낙선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한국 현대사를 비판하는 거죠. 또는 조지 오웰의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과도 닮았습니다.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던 경험을 쓰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문학사적으로 봐도 예사는 자전은 획기적입니다. 이건 메타픽션의 METAFICTION이에요. 메타픽션은 허구와 현실을 넘나드는 자의식적인 글쓰기를 말합니다. 최애는 자기 자신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아닌 예산농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통해 자기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적 장치예요. 독자들은 읽으면서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자서전인가 아니면 소설인가? 예산농은은 실제 인물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최애는 의도적으로 경계를 흐렸습니다. 서양 문학사에서 메타픽션은 18세기에나 등장합니다. 로렌스 스턴의 트리스트럼, 생디 1759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최애는 14세기에, 그러니까 400년 앞서서 이런 기법을 썼습니다. 물론 서양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적 맥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객체화해서 쓴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예사는 자전은 오늘날 에세이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에세이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글이잖아요. 사적인 이야기로 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최애가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삶의 실패와 좌절을 솔직하게 쓰면서 고려 사회의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라는 개인적 질문이 고려 사회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사회적 질문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요즘 칼럼이나 에세이가 바로 이런 형식이죠.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해서 사회 문제로 연결하는 거예요. 김영하의 에세이, 정혜신의 상담 에세이, 유시민의 정치 에세이 모두 이런 구조입니다. 최애는 700년 전에 이미 이 장르를 개척한 겁니다. 자전적 사회 비평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예산인가? 마지막으로 왜 예산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예산은 실제 지명입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 일대예요. 당시 이곳에는 큰 사찰이 있었고 최애는 말년에 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명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얘는 사자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사자는 용맹하고 당당한 동물이죠. 최애는 자기 자신을 산속의 사자에 비유한 겁니다. 숨어있지만 야성은 잃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농은도 중요합니다. 농사 지으며 숨어 산다는 뜻이지만 이건 그냥 농부가 아니에요. 재야 지식인을 뜻하는 은유입니다. 권력에서는 벗어났지만 패는 놓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예산농은은 최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권력 밖에 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낸다. 숨어 살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최애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최애의 성격은 사료에 명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말이 곧다. 한마디로 술 마시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었죠. 14세기 고려에서 그것도 원나라 간섭기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건 대단히 위험한 성격이었습니다. 고려 관료 사회의 암묵적 룰. 당시 고려 사회는 유교적 위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나이, 관직, 출신 가문에 따라 철저한 서열이 있었어요. 회의에서도 아랫사람은 윗사람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웠고 특히 왕실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원나라 간섭기였어요. 고려 왕은 원나라 황실의 사위였고 원나라 황제가 싫어하면 언제든 폐위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원나라 눈치를 봐야 했죠. 잘못 말했다가는 원나라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정치적으로 끝장날 수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을 조심하고 위계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진짜로 생존 전략이었던 시대예요. 하지만 최애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회의에서도 연회에서도 문인들 모임에서도 할 말은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궁중 연회 자리였어요.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다들 왕을 칭송하는 시를 짓고 서로 아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최애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고위 관료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성상의 덕이 해와 달 같고 조정의 정사가 요순시대와 같도다. 노골적인 아첨이었죠. 당시 고려는 원나라 간섭으로 자주성을 잃었고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순시대 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최애가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시구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최애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 고위 관료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무례하오. 이건 시일 뿐이오. 수사적 표현을 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오? 최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라고 해서 거짓을 써도 됩니까? 문의는 진실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관료들이 중재해서 상황을 마무리했지만 최애에 대한 평판은 나빠졌습니다. 저 사람은 분위기를 못 읽는다. 예의가 없다. 오만하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임원이 우리 회사가 최고다라고 말할 때 대리급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문제 많습니다라고 반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위기 싸해지고 다음 날부터 찍히는 거죠. 최애의 직원은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어요. 글을 잘 썼고 학식도 깊었고 업무 능력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시기 과거에 합격한 동료들은 하나둘씩 승진했어요. 하지만 최애는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지방직을 전전했고 중앙 권력의 핵심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인사권을 가진 고위 관료들이 그를 싫어했으니까요. 사료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품이 오만해 보여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은 있지만 태도가 문제다는 평가였습니다. 요즘 회사로 치면 저 직원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문제야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인사고과에서 업무 능력 A, 조직 적응력 C를 받는 타입이에요. 실제로 최애는 평생 정산품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산품은 요즘으로 치면 차관급 정도인데 그의 재능으로 보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입이 문제였던 겁니다. 최애에게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놀랍게도 최애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둘은 어려서부터 알았고 함께 원나라에서 공부했으며 서로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재현은 외교적이고 유연했어요. 말을 조심했고 상황을 읽을 줄 알았으며 권력자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죠. 고려 말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 됐고 원나라와 고려를 오가며 외교를 주도했어요. 반면 최애는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둘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어요. 초기에는 둘의 우정이 돈독했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시를 짓고 밤새 토론했어요. 이재현은 최애의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했고 최애는 이재현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최애의 거침없는 말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현이 주도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이재현은 당시 고위 관료였고 최애는 하위 관료였습니다. 이재현이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관료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애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애는 계속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백성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세금이 늘어날 것이고 지방 관리들이 이를 악용할 겁니다. 이재현은 난처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친구가 자기 정책을 비판하는 거예요.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친구니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재현이 최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는 좀. 최애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재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정치를 몰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내 권위가 손상되고 그러면 정책 추진이 어려워져. 최애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잘못된 정책도 그냥 밀어붙이라는 겁니까? 둘의 철학이 충돌한 거예요. 이재현은 실리를 위해 체면을 지켜라고 했고 최애는 진실은 언제 어디서나 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재현은 최애를 더 이상 중요한 자리에 추천하지 않았어요. 저 친구는 입이 문제야. 어디 데려가도 사고 칠 거야. 최애는 이재현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권력에 굴복한 지식인 진실보다 출세를 택한 사람 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누가 봐도 이재현을 가리키는 거였죠.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대학 동기였는데
한 명은 장관이 되고 한 명은 제야 평론가가 된 거예요. 평론가가 방송에 나가서 장관 정책을 공개 비판하면 사적 우정은 끝나게 되잖아요. 이 일화는 말이 세력을 만들기도 하고 끊기도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최애는 우정보다 소신을 택했고 그 대가로 고립됐습니다. 최애의 논쟁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불교 비판이었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어요. 국가 이념이 불교였고 왕실이 사찰을 후원했으며 승려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당시 불교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볼까요? 첫째, 사찰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전국 농경지의 2030%가 사찰 소유였다는 추정도 있어요. 왕실과 귀족들이 공덕을 쌓는다며 땅을 기부했거든요. 둘째, 사찰은 세금을 거의 안 냈습니다.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토지에서 나오는 소장료는 다 받았습니다. 셋째, 승려는 군역과 부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군대 가거나 국가공사에 동원됐지만 승려는 예외였죠. 넷째, 국가 행사마다 불교 의식이 필수였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어요. 여기에 엄청난 국고가 지출됐습니다. 다섯째, 고승들은 정치적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승려도 있었고 때로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종교기관이 국토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세금은 안 내고 신도들은 병역 면제받고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종교 행사에 쓰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최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여러 글에서 불교를 비판했어요. 핵심 논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찰이 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건 백성의 토지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승려들이 세금과 부역을 면제받는 건 불공평하다. 왜 일부 사람만 특혜를 받나? 셋째, 국가 예산을 불교 의식에 낭비하지 말고 백성 구제에 써야 한다. 요즘으로 치면 종교인 과세, 병역 특례 폐지, 종교 특혜 철폐를 주장한 거예요. 지금도 민감한 주제인데 700년 전 불교 국가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요? 당연히 불교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승려들이 반박문을 썼어요. 최애는 불교를 모욕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단이다. 일부 과격한 승려는 최애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실에 상소를 올려서 최애 같은 사람을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어요. 불교를 믿는 관료들과 귀족들도 최애를 비난했습니다. 너무 과격하다. 종교를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최애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미 관료 사회에서 미움받던 그가 이번에는 불교계까지 적으로 돌린 거예요. 최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글을 썼어요. 나는 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훌륭하다. 하지만 제도가 문제다. 사찰이 토지를 독점하고 승려가 특권을 누리는 건 부처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진짜 수행자라면 청빈해야 하지 않나? 왜 사찰은 부자가 되려고 하나? 이건 정교한 논리였습니다. 불교는 좋다. 하지만 특권은 안 된다. 종교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비판한 거죠. 요즘 종교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한다. 하지만 특혜는 반대한다. 세금 내고 법을 지키고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최애의 불교 비판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고립시켰어요. 하지만 100년 뒤 조선이 건국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숭유억불 정책을 폈어요. 불교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고 승려 수를 제한하고 국가 행사에서 불교를 배제했습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은 최애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이미 고려 말의 최애 선생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나? 최애의 불교 비판은 조선 숭유억불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겁니다. 죽은 지 100년 만에
최의 주장이 국가 정책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70년대에 재벌 개혁 필요하다고 외치던 경제학자의 이론이 21세기에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애는 이상주의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관직 승진이 막혀 있었고 불교계와도 적이 됐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글 장사가 있었습니다. 문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첫째, 묘지명을 써주는 겁니다. 누군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무덤에 묻을 묘지명을 의뢰했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업적을 훌륭한 문장으로 써주세요. 이게 돈이 됐습니다. 부유한 집안일수록 유명한 문인에게 비싼 값을 주고 의뢰했어요. 둘째, 행장을 쓰는 겁니다. 행장은 고인의 생애를 기록한 글인데 묘지명보다 길고 상세해요. 이것도 의뢰를 받아서 썼습니다. 셋째, 각종 축하문과 제문을 대필하는 겁니다. 결혼, 승진, 회갑 같은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글을 써주는 거예요. 넷째, 사찰이나 관청에 상량문을 쓰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대들보를 올리면서 읽는 글인데 이것도 격식이 필요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프리랜서 작가, 카피라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비슷합니다. 결혼식 주례사 대필, 기념사 작성, 자서전 대필 서비스 같은 거죠. 최애는 이런 의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문장력은 인정받았거든요. 비록 관직은 낮았지만 글은 최애에게 맡겨라는 평판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최애가 쓴 글이 쌓였습니다. 묘지명, 행장, 제문, 상량문, 서문, 기문. 수백 편이 됐어요. 최애는 이걸 모아서 문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졸고천백이라고 붙였어요.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졸고는 서툰 초고라는 뜻이에요. 겸양의 표현이죠. 천백은 천편, 백편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과장입니다. 합치면 서툰 초고 천백편인데 사실은 내가 쓴 글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졸고천백의 특징은 실용성입니다. 다른 문인들 문집은 주로 시와 철학적 산문이 중심이에요.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거나 형이상학적 성찰을 담은 글들이죠. 하지만 졸고천백은 다릅니다. 대부분이 써먹을 수 있는 글이에요. 묘지명 쓰는 법, 제문 쓰는 법, 상량문 쓰는 법. 실전 예시가 가득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비즈니스 글쓰기 가이드, 보고서, 작성 매뉴얼, 공문서 작성법 같은 책입니다. 문학 작품집이 아니라 실용서인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 내내 졸고천백은 참고서로 쓰였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하는 선비들이 이 책을 베꼈어요. 묘지명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된다. 상량문은 이런 형식으로 쓴다. 일종의 모범 답안집이었던 겁니다. 졸고천백은 최애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그는 권력을 비판하는 지식인이었어요. 불교를 비판하고 조정을 비판하고 시대를 비판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관직 수입만으로는 부족했고 글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러려면 의뢰를 받아야 했고 의뢰자가 원하는 글을 써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 묘지명 써달라고 의뢰하면 최애는 그 아버지를 칭송하는 글을 써야 했어요. 설사 그 아버지가 실제로는 부패한 관료였다 해도요. 또는 사찰에서 새 건물 상량문 써달라고 의뢰하면 최애는 그 사찰을 찬양하는 글을 써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불교를 비판했지만 돈을 받고 일할 때는 달랐던 거죠. 이게 위선일까요? 최애는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최애의 삶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줄타기였습니다. 원칙은 있지만 생존도 중요하고 소신은 지키되 타협도 해야 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환경운동가가 생계를 위해 석유회사 홍보물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는 재벌 비판하는 경제학자가 재벌 기업 자문을 받는 것과 같아요. 모순이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완벽한 이상주의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최애는 이 모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졸고천백이라는 제목 자체가 고백이에요. 이건 내 이상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쓴 졸고들입니다. 자기 변명이자 솔직한 고백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고천백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거든요. 과거 시험 준비하는 선비들은 이 책 덕분에 글쓰기를 배웠어요. 관료가 된 사람들은 공문서 쓸 때 참고했습니다. 심지어 조선 후기까지도 졸고천백은 문장 교본으로 쓰였어요. 최애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전 글쓰기 교육을 한 겁니다. 고상한 문학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글쓰기를 가르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법, 자소서 잘 쓰는 법,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같은 콘텐츠를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고급 예술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적 도움을 준 거예요. 최애는 말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글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의미가 있다. 겸손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최애의 말년은 아이러니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불교를 비판했던 그가 사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최애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330년대 후반, 최애는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려시대 평균 수명이 5060세였으니 그는 이미 노년기에 들어선 거예요. 관직은 여전히 낮았고 승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팔아서 버는 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의뢰도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문인들이 치고 올라오니까요. 최애. 그 사람 이제 늙었잖아. 젊은 사람한테 맡기자. 최애는 가난했습니다. 사료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말년의 생계가 어려워 농사를 지었다. 지식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체면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양반은 머리 쓰는 사람이고 농사는 천민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물론 은자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선비도 있었지만 그건 자발적 선택이었어요. 최애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대학 교수나 평론가로 활동하던 사람이 60대의 생계가 어려워져서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배달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때 지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 지역에 사찰 소유 토지가 있는데 빈 땅이 많으니 그걸 빌려서 농사 지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 일대입니다. 당시에는 한양에서 꽤 먼 시골이었어요. 하지만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도 괜찮아서 농사짓기에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땅이 사찰 소유라는 점이었습니다. 최애는 평생 불교 특권을 비판했어요. 사찰이 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건 백성의 것을 빼앗은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사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라고요. 최애는 고민했을 겁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는데 이제 사찰 땅에 얹혀 산단 말인가? 자괴감이 들었겠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농토가 없었어요. 결국 최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자. 예산으로. 최애는 예산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찰과 계약을 맺고 토지를 빌렸어요. 아마 소장료를 내거나 수확물의 일부를 사찰에 바치는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어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했습니다. 50대 선비의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이때 최애는 호를 바꿨습니다. 예산농은 예산에서 농사 지으며 숨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조입니다. 내가 불교 비판했는데 결국 사찰당에서 농사짓네. 웃기지?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예요. 둘째, 현실 인정입니다.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완벽한 이상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셋째, 여전히 남아있는 자존심입니다. 농우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농사지으며 은거하는 선비를 뜻해요. 나는 여전히 지식인이다. 다만 지금은 농사를 지을 뿐이다. 넷째, 은유적 의미도 있습니다. 얘는 사자를 뜻하는 한자예요. 산속의 사자. 숨어있지만 야성은 잃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물러나 있지만 내 패는 여전히 날카롭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심정일까요? SNS 프로필에 전 대기업 임원, 현 시골 귀농인, 전 대학 교수, 현 유튜버라고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죠. 예산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지만 최애는 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촛불 켜고 글을 썼어요. 이 시기에 쓴 글들이 자전적 색채가 강합니다. 예사는 자전도 이때 쓴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기 삶의 실패와 좌절을 솔직하게 쓰면서 동시에 고려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한글에서 최애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산속에 숨어서 농사나 짓는다. 하지만 내 글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 이건 일종의 선언입니다. 나는 권력에서 밀려났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는 물러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싸운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권에서 은퇴한 사람이 시골에서 살면서 블로그나 유튜브로 계속 발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시민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작가방송인 된 것처럼요. 최애는 1340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기록에 없어요. 아마 병이었을 거예요.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50대면 충분히 노안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최애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국장도 없었고 조정의 공식 추도도 없었어요. 예산 산골 어디쯤에서 아마 몇몇 지인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을 겁니다. 왕이 애도문을 보내지도 않았고 고위 관료들이 문상 오지도 않았습니다. 최애는 권력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묘지명은 누가 썼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재현이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오랜 친구가 마지막 예를 갖춘 거죠. 우리는 살아생전 멀어졌지만 자네의 재능만큼은 인정한다네. 장례는 소박했을 겁니다. 화려한 상여도 없었고 많은 조문객도 없었어요. 예산 어느 산자락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장면일까요? 한때 이름 날렸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시골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방송도 안 나오고 신문 부고란에 작은 기사 하나 나는 정도요. 최애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글은 살아남았습니다. 동인지문 사륙, 예사는 자전, 졸고 천백. 이 책들은 계속 필사되고 읽히고 인용됐어요. 특히 조선 건국 후 50년쯤 지나서 최애가 재발견됩니다. 성리학자들이 그의 불교 비판글을 주목한 거예요. 보라, 이미 고려 말의 최해 선생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나? 세종시대에는 동인지문 사륙이 다시 간행됐습니다. 우리 문학 전통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최애의 책이 공식 교재가 된 거죠. 성종 때는 최애를 문묘에 배양하자는 논의도 있었어요. 문묘는 유교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인데 거기에 최애를 넣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배양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조선시대 내내 선비들은 과거 시험 준비할 때 최애의 문집을 읽었습니다. 문장을 배우려면 최애를 봐라. 그는 죽었지만 그의 글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최애를 고려의 유시민이라고 불렀을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종 정리해 봅시다. 첫째, 직설적 글쓰기.
최의 예사는 자전에서 재주는 있으나 운이 없고 말은 고드나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썼어요. 유시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복잡한 정치 경제 문제를 명료하게 풀어냈습니다.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둘 다 어려운 걸 쉽게, 복잡한 걸 명확하게 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 않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죠. 둘째, 정치-사회 비평에 대한 열정. 최의 불교 특권 비판, 원나라 간섭 비판, 관료 부패 비판. 시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유시민 신자유주의 비판, 재벌 문제 지적, 정치 부패 고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파고들었어요. 둘 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권력 눈치 보며 침묵할 때 이들은 목소리를 냈어요. 셋째, 권력과의 거리두기. 최해 원나라 판관 5개월 만에 사퇴, 고려 조정에서도 핵심에 들어가지 못함.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권력 중심에서 멀었습니다. 유시민 국회의원 1선, 보건복지부 장관 1년. 권력을 경험했지만 평생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깥에서 발언하는 위치를 택했습니다. 둘 다 권력을 가지기보다 권력을 비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넷째, 자전적 글쓰기. 최해 예사는 자전에서 자기 삶을 통해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사가 곧 역사가 되는 글쓰기였어요. 유시민 나의 한국 현대사에서 자기 경험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풀어냈습니다. 학생운동, 감옥생활, 정치인문 등 개인사를 역사와 연결했죠. 둘 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렇다고 말하는 기법을 씁니다. 다섯째, 논쟁형 평판. 최의 지지자 용기 있다. 정직하다. BS 반대자 오만하다. 분위기 못 읽는다. 유시민 지지자 명쾌하다. 원칙 있다. BS 반대자 편향적이다. 오만하다. 둘 다 중간 평가를 받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죠. 양극화된 평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논쟁적 지식인의 특징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시대적 제약 최해는 14세기에 살았기에 불교를 비판했지만 유시민은 21세기의 종교 비판에 더 신중합니다. 시대가 다르니까요. 활동 범위 최해는 주로 글로만 활동했지만 유시민은 방송, 강연, 정치까지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르니까요. 결말 최해는 예산에서 농사지으며 조용히 생을 마감했지만 유시민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유시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말하는 지식인, 쓰는 정치인, 권력보다 펜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점에서요. 700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는 최해를 이야기할까요? 그가 2025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해는 지식인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지식인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바탕으로 세상에 발언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사회가 부조리하면 비판하고 진실이 가려지면 드러내는 것. 이게 지식인의 역할이죠. 최해는 이 역할을 평생 수행했습니다. 승진도 포기하고 우정도 잃고 가난도 감수하면서요. 그는 편한 살보다 옳은 말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도 지식인 논쟁이 많습니다. 진보 지식인, 보수 지식인, 어용 지식인 이런 딱지 붙이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느냐입니다. 최해는 이걸 보여줬어요. 그는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항상 권력과 거리를 뒀습니다. 최해의 이야기는 말의 힘을 증명합니다. 그는 재상이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불교 비판은 조선의 정책이 됐고 동인지문 사륙은 문학사에 남았고 예사는 자전은 문학 교과서에 실렸어요. 권력은 짧지만
글은 긴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몇 년 하다가 사라지지만 좋은 책은 수십 년을 읽힙니다. 대기업 CEO는 퇴임하면 잊히지만 좋은 칼럼은 계속 인용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 진짜입니다. 최애가 증명했어요. 최애는 완벽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교를 비판했지만 사찰 땅에서 농사지었고 권력을 비판했지만 권력자들에게 그를 팔았어요. 이게 위선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00% 순수한 이상주의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타협하되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애는 생계를 위해 타협했지만 펜을 놓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글을 쓰고 비판하고 발언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상을 지키려면 가난해야 하나? 현실에 타협하면 위선자인가? 최애는 보여줍니다. 타협은 해도 된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최애의 불교 비판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년 뒤 조선 건국 후 그의 통찰이 정책이 됐어요. 동인지문 사륙의 우리 문학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중국을 따라갈 뿐이라는 게 주류였지만 최애는 우리도 독자적 전통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조선 후기 실학, 나아가 근대 민족주의의 씨앗이 됐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동시대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인정받죠. 최애가 그랬어요. 최애는 평생 논쟁했습니다. 불교계와 관료들과 친구와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요. 그래서 미움받았고 고립됐고 가난했습니다. 그럼 논쟁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예요. 모두가 입 닫고 권력자 말만 듣는 사회 상상해보세요. 북한 아닌가요? 건강한 사회는 논쟁이 있는 사회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고 토론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죠. 최애는 논쟁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싸우더라도 말하라. 미움받더라도 진실을 말하라. 최애가 묻힌 예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농사지었던 밭은 아마 아파트나 공장이 됐겠죠. 그가 글 쓰던 초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글은 남았습니다. 도서관 어딘가에, 대학 연구실 서재에,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동인지문 사륙, 예사는 자전, 졸고 천백. 이 책들은 여전히 읽힙니다. 문학 연구자들은 최애를 연구합니다. 고려 말 지식인의 저항, 자전적 글쓰기의 선구자, 비판적 지식인의 전형. 논문이 나오고 학회에서 발표되고 교과서에 실립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최애?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어딘가에 살아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이상을 포기하지 않되 현실도 인정하고 말의 힘을 믿는 것. 이게 최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고 있다면, 비판하고 있다면, 권력과 타협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최애라면 어떻게 했을까? 원나라 판관을 5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불교를 공개 비판하고 친구와 결별하고 예산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던 그 남자. 가난했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고립됐지만 침묵하지 않았고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지식인. 700년 전 예산 산골 어딘가에서 낮에는 쟁기를 잡고 밤에는 붓을 잡았던 그 모습. 그게 바로 말하는 인간의 원형이 아닐까요? 권력은 짧지만 펜은 깁니다. 지위는 사라지지만 말은 남습니다. 여러분의 펜은 무엇을 쓰고 있나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려의 유시민, 최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글쓰기와 소신 그리고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산의 바람은 아직도 붑니다. 그 바람에 실려 최애의 목소리가 700년을 건너 우리에게 닿습니다. 말하라. 두려워 말고 타협하되 굴복하지 말고 가난해도 포기하지 말고